8장 기타 자산 부채의 평가예요. 자, 자산 부채 평가에 대해서 우리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 방법 등을 신고했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따른 평가 손실은 신고하면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환산손익. 자, 이건 이제 이번 시간에 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기말의 환율로 외환산 이익이나 외환산 손실을 계상한 경우에 신고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보험업법 등에 의한 법에 의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등의 어떤 평가 이익인데요. 이거는 법률 간의 충돌 방지 목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다음의 경우 자산의 장부 금액을 사업연도 종료 현재 시가로 감액하고 그 손실을 송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가 된 부분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파손이나 부패로 인해서 이렇게 손실이 났을 때입니다. 파손, 부패로 인해서. 자, 여러분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이건 부패죠.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재고자산이 가치가 감소됐을 때도 인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상하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계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파손 멸실된 유형자산도,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파손 멸실된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장부에다가 계상하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화재로 타서 재해 손실이 났다.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발행한 법인, 이렇게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부도 등에 의해서 상장 주식 등이 평가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인정해 줍니다. 다만 잊지 않기 위해서 1,000원은 제외하고요. 비만기록 목적으로 1,000원은 제외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발행한 법인이 파산난 주식이에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이 난 경우에 그 주식의 평가 손실도 손실을 인정해 주는데 비만가액 1,000원, 1,000원은 제외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현재 시가로 감액하고 그 손실을 송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계상할 수 있다라는 거는 계상을 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입니다. 자, 이게 이번 시간에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법인세법에서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기말의 환율로 환산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산 이익이나 외환산 손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때는 신고를 해야지 인정이 됩니다. 신고를 안 했다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법인이 기말에 기말에 기말 환율로 적용해서 외환산 이익이나 손실을 기록하겠다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외환산 손익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금융회사가 시험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제조기업은 비금융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거래 발생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일반적으로 12월 31일 둘 중에 어떤 시점으로 환율을 적용할 건지 선택해서 신고한 방법을 인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게 시험에 나오니까는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거래 발생일의 환율로 그냥 적용하고 결산일의 외환산 이익이나 손실을 안 잡겠다. 그렇게 신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사업연도 종료일 12월 말일 시점에 환율로 환산해서 외환산 이익이나 외환산 손실로 기록하겠다. 그러면 신고해야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일, 즉 발생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에 환율을 어떤 걸 적용할 건지 선택을 해서 신고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신고를 했어요. 우리가 외환산 이익이나 외환산 손실을 인식하겠다라고 신고를 했으면
신고한 평가 방법은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5개 사업연도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이걸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했다가 막 이렇게 장난칠 수 있으니까 5개 사업연도 후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기말의 외환산 이익이나 외환산 손실을 기록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화폐성 항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지 비화폐성 항목에 대해서는 외환산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법의 평가 대상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화폐성이란 건 뭐냐면요. 확정된 화폐 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으실 거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폐성 항목은요. 미래에 구매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현금이나 예금이나 채권 등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해당이 돼요. 자, 구매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구매력 손실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1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기말에 토지의 시가가 상승해서 15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걸 땅으로 안 갖고 있고 화폐로 갖고 있었다면 50만 원만큼의 나는 손실, 구매력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내가 현금으로 토지를 100만 원짜리 안 사고 현금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토지가 150으로 올랐으니까 내가 이 토지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 난 50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화폐성 항목으로 갖고 있게 된다면 미래의 구매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화폐성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현금, 외화 현금이나 외화 예금, 또 외화 채권, 채무 이런 것들이 이제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가 됩니다. 또는 현금으로 상환하는 뭐 충당 부채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화폐성 외화 자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다 그러면 이런 외화연금, 외화예금, 외화채권, 채무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이 아닌 비화폐성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유무형 자산, 또 재고 자산,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비화폐성 자산으로 상환하는 거, 또 선급금, 선수금도 자 주의할 거는 재화와 용역과 관련된 선급금, 선수금. 자, 내가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30만 원의 계약금을 미리 주면 나중에 이 30만 원 확정된 금액으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매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선급금이나 선수금도 우리가 비화폐성 항목에 해당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외화연금, 외화예금, 외화채권, 채무 이런 것들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폐성 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는 기말의 환율로 적용하겠다라고 신고하면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자, 회사는 케이스를 보시죠. 제조업으로 비금융회사에 해당이 된다. 그럼 이 경우에는 거래 발생일의 환율로 할 건지 그냥 기말의 환율로 환산할 건지 선택해서 신고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1기에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 자, 기말의 환산 이익이나 환산 손실을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기말의 환율로 하겠다라고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정받을 수가 없는데 기말 시점에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산 이익을 20원을 계상했대요. 자, 그래서 회사는 1기 때 외상 매출금 100원, 자, 제품 매출 100원 이렇게 해서 거래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기말에 환율이 올라서 외상 매출금 20원, 외환산 이익 20원이라고 환율 변동에 따른 20원의 환산 이익을 잡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신고 안 했으니까 이걸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회사는 수익을 20원 잡았지만 법인세법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입금, 불산입, 외상 매출금 20원 이렇게 해서 유보 발생으로
마이너스 유보 해주셔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유보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차감항목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 외상매출금 자산을 감액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유보에서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말에 회사는 외환산 이익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기말 환율 적용 미신고로 인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입금불산입했다라는 거예요. 해설을 제가 써놨고요. 자, 회사는 이기 때 해당 채권을 현금 130원을 회수했답니다. 자, 그럼 회사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지금 여기 100원하고 20원 이렇게 해놨으니까 120원이 없어지고요. 자, 10원이 더 들어온 건 환율 차이 때문에 외환 차익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은 외환 환산 이익과 차이점이 뭐죠? 여러분, 외환 환산 이익은요, 미실현된 거고요. 외환 차익이나 차손은 실현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법인세법은 이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 실현 손익은 당연히 입금인과 송금으로 보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건 실현된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기말에 실현되지 않은 외환 환산 이익이나 외환 환산 손실에 대한 거를 우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은 거래가 종결돼서 실현이 된 거니까 당연히 입금 송금으로 인정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여튼 이렇게 지금 회사가 처리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현금 130원 들어왔는데, 자, 지금 이 외환산 이익을 인정 안 했으니까 외상매출금은 100원만 없어져야 되는 거죠? 외환 차익이 얼마 생겨요? 그렇죠, 30원. 회사는 외환 차익 10원 계상했지만 법인세법상은 수익이 입금이 30원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입금, 산입 20원 이렇게 해서 유보 감소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입금 산입이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여러분? 그렇죠, 플러스 유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일기 때, 요 마이너스 유보 20원이 이 채권이 없어지면서 거래가 종결됐잖아요. 이 일시적 차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추인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무조정이 발생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증인데요. 이거는 앞에서도 한 2번 정도 설명드린 것 같고요. 또 여기 주제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한 번 더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간단하게만 한번 제가 빠르게 확인만 해드릴게요. 자,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률 간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해서 이런 유무형 자산의 어떤 평가 증에 한해서 법률 간의 어떤 충돌 방지 목적으로 법에 의한 이런 평가 증에 한하여 인정을 하고 있다. 자, 의무평가, 이런 재평가 모형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파손 멸실된 고정자산의 평가 손실은 결산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에 그 손실을 반영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케이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번 정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아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회사는 잔고금액 300의 토지를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400으로 재평가하고 100원만큼 재평가 잉여금으로 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인식을 해놨어요. 하지만 이런 의무평가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면, 자, 토지 자산을 감액해야 되니까 송금 산입 100원만큼 마이너스 유보해서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해 주시고요. 송금 산입했는데 법인세법상의 송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상쇄시키기 위해서 입금 산입하고 100원만큼 입금 산입했는데 이미 회사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해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으로 넣었고요. 우리는 이익잉여금의 입금으로 자본으로 넣는 거고요. 자본의 구성 항목의 차이니까 기타 이렇게 소득 처분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내용은 여기 써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자산부채 평가와 관련된 우리 이론적인 세무조정 사항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요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조정명세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사례를 통해서 연습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